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꺼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켜놓으세요. 전화 와도 괜찮아요. 사진 막 찍으세요. 모든 저작권, 카피라이트 다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는 뭐죠? 카피할 권리. 카피 막 하세요. 저는 이 책의 인쇄를 전부 기부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한테 공짜로 막 뿌리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 네, 빼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빼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네, 정말입니다. 빼빼로. 네. 한참 헤맬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 별명이 친절한 수경 씨입니다. 제가 친절해 보이나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저를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여러분 소망대로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당신 제발 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당신 제발 좀 나한테 친절해봐. 라고 호소하길래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친절하겠다고 작심하고 제 스스로 붙인 별명이에요. 그래서 썩 명예로운 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해서 평상시엔 제 아내가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라고 맨날 좋을 수 없잖아요. 부부싸움을 했거나 갈등을 했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 아내 핸드폰이 이렇게 뜨겠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닉네임 바꿔 친절하긴 개뿔. 네, 가정 행복 코치란 저도 이러고 삽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 이거죠. 이 책 다 읽으셨나요? 네, 이 책 읽으시고 혼자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아, 그러세요? 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좀 변하고는 조금씩 있는데 제가 우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고요. 저 책을 읽기 전부터 이제 많이 공감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주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남편이 얼마만큼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변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 2마리하고 네.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시겠죠? 네. 한 번만 더 읽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네. 이분 남편이 바뀌시도록 우리 격려 한번 주세요. 자, 바야흐로 혼자 살 걸 그랬다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첫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건 뭐죠? 상대한테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죠?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 책은 그래서 연작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의 과정을 제가 2권에 걸쳐서 다루었는데요. 자, 요즘 아주 핫하게 뜨는 개그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 좀.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부대찌개 2인분을 먹었지. 와, 진짜 배고팠나 보다. 2인분을 혼자 다 먹게. 부대찌개는 기본 2인분도 네, 여러분, 부대찌개는 기본이 2인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2인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한자로? 사람인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을 둘이 포개 놓은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사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개그의 주제처럼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비혼족이죠.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물론 결혼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걸 제가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제가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통계를 보니까요. 남자들은 미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50.5%가 결혼 안 해야 된다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해야 된다는 사람은 49%밖에 안 돼요. 자,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보니까 훨씬 높아요. 65.6%가 결혼 안 해야 된다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이건 누군지 아시죠? 네, 제 사진입니다. 100일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왔나요? 지금 우주에서. 네, 맞아요. 네. 예. 여러분 어디에서 왔죠? 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죠?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부모님에게 나왔죠. 증조부님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원래는 이거였는데 빨리 눌러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몇 명의 조상들을 내가 두고 태어났을까요? 2046년. 네, 선물을 드릴 수가 없네. 네, 맞아요. 2046명의 조상이 계셨기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만약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결혼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으로 끝이에요. 대가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발전의 역사는요, 명문 가문의 계승입니다. 멸문 가문의 계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응? 편해서. 네, 편한 이유 있어요. 또 자유로워서. 일이 바빠서. 네. 경제적인 거.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아마 일이 바빠서와 상통될 거고. 정년기를 놓쳐서. 그것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년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뭐가 힘들까요? 첫째,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거나 모범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하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됩니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과 멀어지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대표 추천사를 쓰신 한근태 박사님도 본인의 가정도 그랬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가장 비혼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거죠. 결혼 비용, 주택 비용, 육아 비용, 거기다 기회 비용까지.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혼자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부담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혼자 살기를 선택하시는 분이 30%나 된다니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과연 혼자 살면 그렇게 익숙하고 편한 걸까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혼자 산다. 몇 살까지 혼자 살면 좋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에릭 에릭슨의 인생 주기에 보면 제가 그걸 이제 판단해 본 결과로는 40대 중반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고 부담도 안 갖고 내가 버는 거 내가 쓰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40대 중반이 지나면 우리는 제2의 사춘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딩, 고딩 때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40대 중반에 다시 겪어요. 그래서 이 40대 중반에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은 부쩍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못 넘긴 사람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거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때요, 남자들이 외도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사회적 명예도 얻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마음은 헛헛하거든요. 그래서 찾는 대상이 외도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부부는 대단히 주의 깊게 보살펴 보셔야 돼요. 여성들은 갱년기가 물론 그 이후에 또 오지만 남성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오죠. 물론 갱년기가 남성의 사춘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가 그 갱년기를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자, 육체적으로는 어떨까요? 혼자 사시면 한 60까지 괜찮아요. 혼자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60이 지나잖아요. 서서히 신체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줬던 섹스가 귀찮아져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이런저런 증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몸이 아프면, 나 혼자 사는데 몸이 아프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해외 출장 중에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집에 있으면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줬을 텐데 나 혼자 병원 찾아다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하루를 제가 헤매면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60세 넘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한테 돌봐달라고 할 거예요? 네, 예. 슬픈 얘기만 계속 하시네요. 네. 부모를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죠. 자, 이런 분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계시죠. 저는 그분을 뵈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분이 성장했고 적당한 때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자녀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했다면 절대 비선실세 같은 건 안 뒀을 겁니다. 그 한 여자한테 그렇게 농락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가정을 갖지 않은 분들의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 네. 이거 이상하네요. 남편은 아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어떠세요? 네? 수평관계. 젊은 분들은 수평관계. 나온 분들만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미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제 하면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가정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의 권력자가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이 권력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내가 무슨 권력자예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 있어요. 권력자 아니에요. 권력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요.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 경제적인 자산, 정서적인 자산,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까봐.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들은 우리한테 수없이 거절을 다 경험하셨어요.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랑 목욕탕 간 남자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계세요? 네. 특이해요. 네. 대부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목욕탕 가는 거를 중학교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차마 가져소리를 못해. 왜? 안 가요! 까일까봐. 이제는요, 여러분이, 권력자인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손 내미셔야 돼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랑 목욕탕 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번 수요일 날 시간 되세요?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드리세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들 목이 메어서 식사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우리 청년들 100명을 모아놓고 이 강연을 했는데 돌아오는 공항에서 얘들이 8명이 양주를 사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선물을 사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내가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8명의 아들들이 양주를 사가지고 가는 걸 보고 아, 내가 강의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자, 이른바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혹시 최근에 상갓집 가신 분 계신가요? 상갓집 가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87. 네, 빨리 돌아가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간 분은 96세, 그 전에 92세, 그 전에 88세.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몇 살에 돌아가실 줄 알아요? 평균 92세예요. 여러분 다 100살 넘어 사십니다. 자, 100세 시대 인생 전략 뭘까요? 첫째 건강이고, 둘째 인간관계고, 셋째 일입니다. 건강하셔야죠. 골골 100세 의미 없습니다. 건강 100세 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그래서 9988, 2300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9988, 234였어요. 그죠?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는 게 234인데 이제는 100세까지 벌떡 일어나서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자, 건강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인간관계. 그런데 인간관계를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상대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100세예요. 죄송합니다. 부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제가 우연히 골프 스코어 카드 그걸 찾았어요. 골프를 4명이 치잖아요. 한 15년쯤 전쯤에 골프 친 건데 보니까 너무 미안하게도 거기 있는 3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4사람 이름이 써 있는데 제 이름만 기억이 나고 3사람은 내가 얘들을 어디서 만났지? 그런데 골프를 치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만난 관계는요, 그렇습니다. 물론 오래 유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100세까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일입니다. 일 하셔야죠. 젊을 때는 경제적인 의미의 일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경제적 의미의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육신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잘 하도록 책이 나왔는데요. 자, 결론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사셔야 합니다.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사는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책에도 소개가 됐었지만, 온 가족이 건강하고, 부부가 서로 친밀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녀들은 별 탈 없이 커주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 정도 들어가주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고, 좀 많으면 더 좋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결혼하죠. 그럼 나머지는 안 하신 거죠? 네. 안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가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죠? 네, 비슷비슷해 보여요. 자, 이렇게 잘 사는 거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렸는데,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떠냐? 어때요, 현실은?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요즘 장서 갈등까지 있죠? 장서 갈등 아시죠? 시댁에서 겪는, 처가에서 겪는 문제들. 자, 두 번째 뭐죠? 경제적인 문제. 네, 정말 힘들죠,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대예요. 자녀들. 성적? 내 마음대로 안 나오죠. 중학교만 되면 요즘 이성교제하기 바빠요. 그렇죠? 네.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자, 아까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결혼하시면서 하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난 결혼을 하면서 반드시 불행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분 혹시 계세요? 다행히 안 계시네요. 가끔 이럴 때 손드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선물 줄 줄 알고. 네. 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결혼하신 분들께. 다들 행복하겠다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난 지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미치겠다.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뻐 죽겠다. 어느 분이 손 드셨어요? 손 드셨구나. 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이분들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혼자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도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결혼하셨는데 손 드신 분은 세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도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자, 왜 그럴까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한 많은 분들이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을 호소할까요? 왜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결혼해놓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열렬히 사랑했으면 열렬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안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은 행복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습관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식장에 들어서지만 결혼식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행복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행복을 부르는 언행보다 불행을 부르는 언행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의 가트만 박사라는 분은 부부의 대화를 단 5분만 들어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하고 알아맞힐 확률이 무려 95%나 된다고 했어요. 단 5분만 들어보면 니들 끝났어 라고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결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결혼의 과정은요,
성호르몬에 환장을 한 커플이 결혼만 하면 잘 살 거라는 환상을 안고 짧은 안고 부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상은 환멸로 바뀌고 앵꼬 부부가 되죠. 자, 이 기간이 길어지면 더러는 포기하는 부부도 나오지만 성숙한 부부들이 이때 인꼬 부부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혼의 과정을 사환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건 제가 재미있게 그려본 거고요. 요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안 한 상태를 반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남녀의 차이, 기질의 차이, 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끊임없이 내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애써 이걸 무시함으로써 갈등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나요? 상대는 끊임없이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개조시키려고 하죠. 그게 갈등이에요. 그게 부부가 힘들게 사는 이유예요. 갈등이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부들은 헤어지기도 하지만 이때 성숙한 부부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처럼 공부하시고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부부는 드디어 인꼬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 야, 이거 무슨 얘기죠?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과정을 다시 볼까요? 이때가 사랑에 빠진 시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빠졌다는 말은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랑에 빠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혼 때 우리 어땠어요? 방금 보고 또 봐도 좋고 밥상 물리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 적 있었죠? 네. 있었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자, 그분의 말씀은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이때 비로소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사랑을 우리는 성호르몬에 이끌린 충동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사랑을 우리는 보다 성숙한 의미의 사랑, 보다 상위의 사랑, 참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안고만 맛있는 거예요. 겉에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인고는요, 속뿐만 아니라 겉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네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와도 금쪽 같은 내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참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소설들이, 시들이, 노래들이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아들이 물에 빠지면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뛰어들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남편이 뛰어들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섹스하는 사이에서는요, 그런 사랑 절대로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문제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불러요.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혼부부도 계시고 오래된 부부도 계신데 누구나 갈등을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 모든 부부는 갈등을 겪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이겨내느냐 포기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전 세계 모든 부부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한테만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갈등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제가 안고 부부, 앵꼬 부부, 인꼬 부부란 말을 썼어요. 앵꼬 부부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권태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해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권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는 시기를 권태기로 정의합니다. 신혼 때는 권상우처럼 훈남이던 남편이 어느새 머리숱은 하나둘 빠지고 배불뚝이가 되어가고 김태희처럼 아름답던 아내는 S라인은 어느새 D라인이 되어버리고 네, 뽀글이 파마에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게 우리 아내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결혼 생활에서 힘들까요? 첫째, 결혼식 준비는 하고 결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30분의 결혼식은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달 동안 삐까뻔쩍하게 준비하면서 정작 7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될 결혼식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한 신혼부 6개월 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식에도 가서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제가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흘려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한 1년 좀 살아보고 결정하려고요. 혼인신고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슬펐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죠?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새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요. 돈 버는 일이 목적이 돼버려요. 돈 버는 일은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100명한테 물어봐도 왜 하세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죠. 근데 가족은 지금 어디 있나요? 기다리겠죠. 내가 돈 많이 벌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감정이 멀어지고 나면 안 기다립니다. 이미 멀리 떠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과 육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은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는 하지 않아요. 육아? 자, 우리가 결혼의 과정을 한번 다시 보죠. 왜 이렇게 한숨을? 네, 육아 힘들죠. 정말 덜커덕 결혼을 합니다. 그놈의 성호르몬 때문에. 네, 덜커덕 결혼하고 덜커덕 애가 들어서고 덜커덕 애를 낳아서 키우죠. 아이들은 부쓱부쓱 자라는데 부모들은 뒤치다거리 하기 바쁘죠. 허겁지겁 뒤따라다닙니다. 저는 이걸 덜커덕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려고 해도, 악기를 배우려고 해도, 어학을 배우려고 해도 학원 가서 배우셨을 거예요. 결혼은 어디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결혼? 그까짓 걸 뭐 배워서 해? 나이 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안 배웠으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배우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요,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8년 연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갈등 해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혹시 책 읽으신 분은 기억나시나요? 행이 뭐죠? 행복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한 만큼, 딱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 사셔야 돼요. 복권도 사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면 바보죠.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행마배실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시작.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을 가정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부부는요, 가정의 공동 대표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 경영 누가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해야 하나요? 아내가 해야 하나요? 네, 제가 부부 세미나 해보면 다 같이 둘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 다 맞아요. 제 책에 제가 부부는 팀이다라고 썼잖아요. 부부는 팀이에요. 투수와 포수처럼 찰떡궁합이라야 합니다. 부부는. 그렇죠? 네, 자, 저는 어느 정도로 찰떡궁합이라야 하냐면, 여러분 불알 친구 다 있으시죠? 뭐 여성분들 계신데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뭐 워낙 그냥 사전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그 불알 친구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불알 친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불알 친구예요. 왜 그런지는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내연녀와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왜 내연녀예요? 그래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내 영원한 연인인 여자. 네, 제 아내는 내 영원한 연인인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밀감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누가 가정 경영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둘 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둘 다 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가는 곳마다 남편, 아버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남편, 아버지 여러분들은요, 가정경영자의 역할은 가정의 CEO예요. 경제적 공급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파트너이면서 한 사람의 부모이자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멘토이자 코치이자 롤모델이에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지금 사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설계자인 동시에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시조입니다. 남편들이 그래서 가정경영을 잘해야 한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하는데 남편들은 뭘 하죠? 여전히 이것만 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면서 퇴직한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옛날엔 괜찮았어요. 70세 시대에는요, 60세까지 정년하다가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15%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10년 살다가 죽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죠? 10년 빨리 퇴직합니다. 52세에 퇴직합니다. 거기다가 48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골고루 해낼 때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들이 가정 경영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유능한 분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대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런 남편들만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아내들이 하십시오.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가 되셔서 남편을 위대한 가정 경영자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안 한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가정의 공동 대표잖아요. A 사장이 아니면 B 사장이 해야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즘이요,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 남편 밥은 안 차려주고 애들 밥 먹여서 학원 데려다주는 엄마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아, 남편은 까는 거야. 아버지는 뭣도 아니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하셔야 돼요. 옛날에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기다려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안 들어오시면 따뜻한 밥을 아랫목에 이불로 덮어놨어요.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부부싸움 하시고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사 그러시더라도 이혼하실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건설하고 싶으시다면 누가 해야 돼요? 아내들이 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남편들은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사회에서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인식만 바꿔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바꿔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아내들 몫이라는 거죠. 자, 제 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MBN 황금알에 나가서 제 아내를 젖소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겼소 젖소 할 때의 젖소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결혼 20년이 넘도록 젖소 역할을 해준 제 아내입니다. 네. 뭐 젊은 엄마들은 동의 잘 안 하시겠지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직장에서 간부 생활할 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회사가 논현동에 있었고 집은 개포동에 있었어요. 논현동이 고개가 많은 동네란 뜻이에요. 눈이 많이 오면요, 아침부터 눈이 내리면 저녁에 버스가 안 다녔어요. 지금처럼 지하철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집에 못 가니까 야, 우리 회식이나 하자 그래갖고 남은 직원들 다 데리고 회사 앞에서 회식했어요. 회식 끝나면 밤 11시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데리고 1시간을 걸어서 우리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다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술상 다 차렸어요. 밤새도록 술시중 들고요, 다음날 해장국 끓여서 출근시켰어요. 이거를 제가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술을 잘 안 마시지만 20년 차까지 제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너댓 번은 먹은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들어간 다음날 제 아내가 단 한 번도 술국을 안 끓여준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도 아내는 묵묵히 술국을 끓여내 주더라고요. 이런 막된 남편, 경상도의 가부장적인 남편, 일밖에 모르는 일중독자인데 제 아내가 아무 불평 없이 헌신과 기도로 섬기지 않았으면 오늘의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은 없었을 겁니다. 네, 이 박수는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가문의 시조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고 가문이 전수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지만 멸문 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허접한 가문을 물려받은 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허접한 가문을 물려주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100년 가정의 경영자, 1000년 가문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뭐 설거지하라,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 이런 걸로 안 싸우세요. 치약을 짜라 말아라 이런 걸로 안 싸우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딱 3가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시작.
자, 이젠 여성들만 해주세요. 나는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내연녀와 함께 백년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짝, 쪽, 쭉 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보셨죠? 네, 짝이 뭔가요? 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두 분이 짝을 이뤄서 쪽쪽쪽 키스하시면서 쭉 백년해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